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추경호 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경제부처 수장에게 뚜렷한 소신을 강조하고 공공기관 임원에는 전문성 있는 인사를 안칠 것을 주문했던 만큼 자신이 던졌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해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총리도 비서실장도 경제통인 만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진두지휘할 추경호 리더십은 어떨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인데 저희는 이제 경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어떤 답변을 할지 지금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발언들을 했었나요? 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또 그동안 상당 기간 국회의원으로 재직을 하면서 청문회 청문위원으로서 공직자 검증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그때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청문회 계절을 맞아서 다시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추경호 현재 부총리 후보자는 부총리의 소신을 매우 역점을 두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조직법상에 부총리가 경제수장으로 돼 있고 우리나라 경제정책 조정권이 부총리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호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만약에 이 부총리가 소신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의 압력이 들어오면 그것을 소신을 경제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관철을 시켜라. 그러지 못하면 사표를 낼 의사가 있느냐. 예. 이런 얘기를 뭐 한 번도 아니고 김동연 부총리 시절이나 홍남기 부총리 시절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또 이 밖에도 이른바 공공기관의 캠코더 인사 문제도 앞장서서 지적을 한 분이 바로 추경호 의원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가 캠코더라는 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들을 공공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하면 공공기관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부총리가 공공기관을 지금 총책임지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에요. 네. 그래서 부총리 입장에서는 이 인사를 반드시 막아라. 이 인사를 막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날아오는 외압 인사 이런 것을 막지 못하면 부총리가 그만둬야 된다. 그럴 소신이 없으면 부총리를 아예 처음부터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예. 과연 이 얘기가 이번에 또 이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문회 때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서 부메랑처럼 날아올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것이 또 하나의 청문회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추경호 후보자의 소신은 어떤 소신인지 그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소신 리더십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유관기관 인사들과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고 리더십을 잘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덕수 후보자는 추경호 후보 행정고시 선배이고요. 또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아무래도 손발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 리더십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내부적인 어떤 고충을 지금 맹카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팀의 효율적 또 그리고 생산적 정책 추진, 시장 경제로의 급속하고도 빠른 대전환을 위해서 경제 완팀이라는 내각을 구성해서 지금 예. 국무총리도 경제 전문가, 또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 전문가, 또 지금 추경호 부총리도 경제 전문가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기획재정부라든지 경제개혁은 똑같은 부서에서 한솥밥을 먹던 분이거든요. 예. 근데 경제정책의 조정권은 부총리에게 있는데 이 지금 언급해드린 새 윤석열 내각에 들어가 있는 이 거물들 중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최고 막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는 1949년생이고요. 또 행정고시로 치면 8회 합격생입니다. 예. 그런데 추경호 부총리 후보는 25회니까 무려 17회 차이죠. 아유. 뭐 후배도 까마득한 그렇습니다. 후배죠. 거기다가 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김대기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1956년생으로 나이로 4년 선배고 행정고시로도 22회니까 3년이 선배단 말이죠. 예. 특히 한덕수 현재 총리 후보자가 장관 시절에 추경호 지금 부총리 후보자가 당시 과장이었습니다. 장관과 과장은 사실 얼굴도 좀 마주치기 어려운 그런 이 관료 사회에서 굉장히 급수 차이가 높죠. 그런 상황에서 정책 조정권은 부총리가 쥐고 있는데 과연 선배들의 어떤 위세, 특히 이제 부총리나 또 그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정치적인 논리를 부총리에게 주장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추경호 부총리가 경제 논리로서 본인의 소실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어떤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예. 다만 한 가지 이제 이 한덕수 총리나 또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런 재경부의 사정 또 부총리의 입장, 부총리의 정책 조정권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존중을 해줄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도 있습니다. 또 세 분이 분야가 조금씩은 좀 달라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이분은 국제 통상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고 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예산 전문가입니다. 또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는 경제 정책 전문가거든요. 예. 그래서 서로가 본인 전공 분야가 조금씩 다른 만큼 잘 화합만 한다면 서로 단점을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대도 서로가 엇갈리는 그런 예. 지금 상황입니다. 예. 어떤 우려와 시너지까지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새 정부의 가장 큰 경제 정책 중에 기대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부동산인데 부동산 정책이 지금 이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뭐 발표를 하겠다 하는데 발표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것을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어떤 예고성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추경호 장관 후보자나 원희룡 장관 후보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나 어떤 서면 답변에서 그 내용을 좀 엿볼 수 있다라는 관측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 정부의 인수위가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디테일한 이런 앞으로 5년간의 정책 로드맵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해 왔었는데요. 네.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선거 시절 공약은 규제 대폭 완화 그리고 심지어는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해왔던 각종 부동산 세금 또 대출 규제 이런 것을 전부 원점으로 돌린다라는 것까지 공약이 지금 들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튀어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만 해석을 하고 시장에서는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조금씩 불안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인수위가 좀 좌고 우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때는 이 원희룡 국토부 당선자나 또 추경호 이 부총리 후보자, 자 원희룡도 후보자입니다. 예. 이런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아주 장시간 동안 정책을 밝히는 정책 방향을 밝히는 그런 안을 기획을 했다가 현재 지금 청문회를 통과한 상태도 아니고 예. 또 부총리 얘기 다르고 국토교통부 장관 다르고 또 국회 의견 다르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것을 좀 종합을 해서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충분하게 여러 사정을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밝히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기본 골자라는 것은 규제 완화를 시키면서 시장 기능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도록 한다. 또 그런 과정에서 공급을 대폭 늘려서 공급 확대에 의한 가격 안정을 꾀한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서로 간에 그 정책에 시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정책의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이게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받아들이는 일부 세력들이 지나치게 어떤 그 투기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예. 그런 우려 때문에
좀 더 종합적으로 하자고 좀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시장 진단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일단 이런 상황과 별개로 인수위에서는 인수위대로 나름 그 공약과 관련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당선인의 250만 호 공급 계획, 이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금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공급지나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은 언제쯤 나올까요? 예,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예. 현재 지금 규제를 완화하고 또는 세금을 인하하고 대출도 다시 숨통을 튄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역전이 돼서 가격이 다시 오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시장에 확실하게 공급 확대의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시장에서 공급 부족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 일은 없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양의 집을 짓고 또 집을 짓는 쪽에 여러 가지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규제 완화를 해줄 것이다 해서 250만 호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약 사항이죠. 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나오고 나면 그렇다면 이제는 공급 부족에 의한 우려가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규제 완화나 세금 인하 이런 거를 해도 그것이 정상화로 갈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인수위에서는 이번에 각 개별 행정, DTI라든지 LTV라든지 양도세, 종부세의 구체적인 숫자 이런 것보다는 일단 250만 원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짓고 또 부동산 건설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확고부동하고도 좀 과감한 그런 정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인수위에서는 이 대목은 빠르면 수일 내로 공급 확대 공약의 250만 호 정책을 밝힐 것으로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새 정부의 어떤 과감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지금 서울이나 일기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새 정부 관계자들이 잇따라 속도 조절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배경에 무엇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을 좌우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수요, 집을 살려는 세력과 집을 지어서 공급하려는 공급 세력 간의 균형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동안에는 공급이 좀 속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다급한 부동산 연끌하는 사람들이 집을 막 사 들어가는 그런 현상인데 그것을 규제로서 일시 지금 막아놨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치 공급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규제만 풀리면 집을 사기가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시장에 착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빨리 해주겠다. 또 재건축을 이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 그러니까 같은 평수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그러는데요. 대지 면적분의 총 용적입니다. 그것을 대폭 올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 대목 하나만을 놓고 본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겠구나라고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집값이 일부 지역에 오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집값 오르고 있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지금 금리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요인들도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의 이런 윤석열표 규제 완화에 대한 일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또 그리고 규제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윤석열 정부도 결코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올리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시키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정책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정책 또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집값 투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완책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발표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그런 점에서도 지금 부동산 종합정책 발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입체적으로
여러 의견, 여러 부처의 입장을 감안해서 새 정부 출범하면 밝히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했던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1년 사이에 40조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30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왔는데 특히 이제 개연 IRP라 그러죠. 이것이 상당히 유행을 한 것 같습니다. 35.1%의 증가율. 배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는 이른바 퇴직 이후에 소득 문제가 사실 확고하게 지금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네.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은 국민연금 1인당 평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약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상당히 그 어떤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년 전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차서 쓰는 것보다는 이 퇴직연금 형태로 금융기관에 넣어놓고 천천히 꺼냈으면 노후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를 개혁을 했어요. 예. 또 어떤 회사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적립해 놓고 있다가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 퇴직금부터 먼저 부도 막는 데 쓰다 보니까 정작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참담한 일도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안정적으로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주다 해서 정부가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에 쌓아놓지 말고 금융기관에 쌓아놓도록 했다 하는 그런 점에서 퇴직연금이 늘어난 일차적인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연말정산에 근로자들 연말정산을 할 때 IRP 같은 게 가입을 하면 뭐 900만 원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1,200만 원까지 세액의 10%까지 세액 공제를 해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자는 없더라도 일단 그 세금 근로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다른 쪽이 금리가 저금리 상태에서 다른 데 투자하기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 혜택을 보고 저 자금이 집중적으로 몰려서 지난 한 해에만 40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크게 늘었는데 문제는 이 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가라는 그런 점에서 지금 경종이 울리고 있습니다. 예, 그 관리와 관련해서 사실 적립금이 크게 증가했지만 연간 수익률은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예적금 금리보다도 못한 것 같은데 상승률, 물가 상승률보다도 훨씬 못 미치기도 하고요. 이런 저조한 수익률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가 정확한 이 사회의 고민을 퇴직연금 제도의 맹점을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부는 퇴직자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서 각종 혜택을 줘서 저런 제도를 만든다고는 했습니다만은 일단 그 돈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돈은 돌면서 이자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돈을 그대로 두면 그것은 이자가 붙지 않는다 그러면 그 스스로 기회 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지금 퇴직연금, 저 노후자금 귀한 돈의 연간 수익률이 2%밖에 안 되고 한 해 전에 비해서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정권시장이나 펀드, 채권 이런 쪽은 그보다 훨씬 높은 지금 배당 투자 같은 게 7%, 8% 평균 수익을 올렸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정부가 연금 그 퇴직연금을 만들어 놓고 그 관리에는 너무 소홀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냥 은행 등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있는데요. 예. 금융기관에서 그 퇴직연금 관리에 비용은 엄청나게 받아가면서도 제대로 관리 안 해줍니다. 그게 좀 골치 아프기도 하고 일일이 이제 그 소비자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연락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서류상으로 하나를 막 올리는데 용어가 너무 복잡하고 해서 웬만한 금융 지식이 없으면 뭐가 뭔지, 뭐 확정 기여형이 뭔지, DC가 뭔지 뭐 이 알 수가 잘 없는 겁니다. DB, DC.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이 거의 사각지대로 거의 수익률이 일부는 마이너스 또 뭐 거의 대부분은 그냥 제로금리 상태로 방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정부가 이 대목도 좀 들여다보겠다고 국무총리실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들여다볼 정도가 아니라 이 퇴직연금 제도 혁파해야 됩니다. 예. 이게 그 수익률이 이렇게 낮은 것은 애당초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의 취지도 아닐 뿐만이 아니라 예. 노후 자금이 구멍이 술술 새는 거거든요. 그런 대목에서 좀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박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